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입니다. 진짜 안보 11월 18일 방송 또 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완성체로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 그 바쁜 두 분 모시고 방송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좀 안정적인 잘해야지. 안보를 좀 지켜주시라니까요, 좀. 예, 방송 안보. 예, 우리 김광진 의원 뭐 한 주간 저 예. 지난번에 이제 좀 외유도 다녀오셨고. 예, 잘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시국에 또 큰 일을 하나 하셨어요. 예, 뭐 이렇게 2세를 가지셨다는 소식을 예. 올리셔갖고 축하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아유. 축하도 받으셨는데 거기에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예.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애가 생겼으니까 예. 돈을 많이 벌든지 네. 아니면 애를 키우는데 돈이 안 드는 나라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야, 예. 역시 어떤 분인지 몰라도 예. 천국을 촌철살인이야. 예. 그 뭐라고 댓글 내셨어요? 그냥 좋아요만 눌렀어요. 아주 할 말이 없게 만들어. 그런 댓글은 할 예. 말을 못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예. 예? 돈을 안 드는 육아 그런 나라를 돈안 만들려면 드는 세상. 정말 좀 더 우리 김광진 의원이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또 그래서 이제 겸손의 표현으로 이제 좋아요만 누르고 곧 있으면 이제 아빠가 되실 텐데 예. 예비 아빠로서의 어떤 각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축하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걱정이에요, 솔직히. 네. 그 뭐 애가 그냥 혼자 크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뭐 다른 분처럼 막 올 가을을 마저도 연세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아빠도 아니고 네. 말을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열심히 살아야죠. 네. 어떻게 좀 아이들을 좀 뭐 오랫동안 키워오신 김종대 의원께서 한마디 좀 뭐 덕담이나 아이고, 저도 아주 그 고생 많이 했죠. 예. 키우는 문제가 역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제 네. 애들 키우는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는데 딸은 이제 대학생이고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취업이 돼서 네. 그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면서 그래요? 월 140만 원을 받아요. 네. 그러다 이제 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직장에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군대 대기 중이죠. 네. 그런데 항상 집에 가서 애들을 보면은 저 아이들이 누려야 될 행복을 네. 우리 세대가 가로채서 미리 누린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우리 세대 때는 여건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진짜 자기 인생의 미래에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네.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다 나면은 우리 때 뭔가 희망이 있었고 뭔가 네. 발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개인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 아이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될 행복을 우리 386 세대가 네. 미리 가로채서 다 누리고 네. 이제는 나쁜 세상을 네. 이 아이들에게 강요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김광진 의원의 세대부터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네. 현역 의원이 정치를 잘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공을 넘기시네요, 또. 예. 그나저나 그 아들이 가는 부대의 대대장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버지 이름 김정대 이렇게 보면. 네. 네. 근데 올해 국방위에서 이제 아들이 군대 입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묘하게 돼 있어요. 이철희 민주당 간사도 아마 올해 입대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자제분들이 이 군대에서 어떤 보직을 맡게 될지 혹시 특혜가 있는지 제가 좀 예의주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코너링을 잘한다고 또 할지. 네, 네, 예. 뭐 저도 뭐 최근에 이제 그 대학이나 이런 데 강연 가서 끝나고 나서 뒤풀이하면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요즘 보면은 대다수 학생들이 촛불 집회 다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촛불 집회 나갔을 때 어떤 이제 이 국가에 대한 새로운 희망, 사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 이런 부분들을 안고 더러우지만 다시 이제 이 개인적인 절망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허덕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마음이 아팠는데 이 이제 어떤 우리 지금 촛불로 대표되는 이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열망이 이 속에서 지금 이 허덕이고 있는 개인적인 절망을 어떻게 치유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부터 이 촛불 시위 이후에 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성찰 네. 이런 걸 촉구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대표적으로 저는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죠. 네네. 강의에서 그런 어떤 진한 메시지를 들었고 또 그런 이야기를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퇴진이 아니라 사실은 박정희식 모델의 퇴진 해체가 돼야 된다. 네네. 이분은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시대적인 화두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쥐어주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좀 희망찬 또 새로운 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기식의 희망이 아니라 정말 이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그러니까 그 절망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박정희 신화를 비롯한 그 우리 사회 적폐들이잖아요. 네네. 다 그 뭐 재벌을 통해서 혹은 기득권 불평등으로 인한 그 적폐를 일소할 수 있는 기회를 박근혜 대통령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우린 고마워야 돼. 사실은 이런 세미 파시즘에 가까운 이런 어떤 그 통치 스타일의 그 정보가 5년 내내 건재했더라면 네. 참 어땠을까? 참 끔찍하거든요. 네. 그것에 균열을 가해줬잖아요. 예.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최순실한테 공로가 있다고 나는. 어떻게 뭐 정의당에서 공로패라도 하나. 뭐 저기 감옥으로 보낼 계획이시래요. 네. 자, 우리가 뭐 이제 정치 사회 얘기 또 육아 얘기까지 하고 우리 방송의 본 주제인 안보 문제 이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지금 뭐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을 받은 상황이고 뭐 식물 정권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유독 외교안보 관련된 이 부분에서는 일사천리로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논란 끝에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불과 20일도 안 되는 이 시간 내에 이걸 갖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지금 일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일본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박근혜가 왜 이렇게 서두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들었던 사드 문제 관련해서도 대토 토지 막교환 그래서 지금 남양주 이쪽 땅값이 막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비정상적인 정부에서 비정상적인 어떤 외교안보 정책 추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지금 뭐 국회에서 보니까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이게 뭐 외통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국방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두 군데로 접수됐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 국방위는 이제 새누리당이 위원장이고 네. 외통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이에요. 심재권 의원. 그런데 국방위는 파행으로 갔어요. 이것 때문에 법안 심사가 다 중지됐습니다. 네. 상정을 하되 그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야당에서는 법안 심사를 거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열립니다. 근데 이제 외통위에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여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되니까 안건조정위원회라는 데로 이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또 90일 동안 심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장 90일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 이내에 열어서 심사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야당이 이 협정의 부당성을 아주 맹폭을 가했거든요. 네. 국방위보다는 외통위가 훨씬 내가 보기엔 야당의 역할이 돋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야3당 공동 발의로 한민구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이 11월 30날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민구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네. 이런 겁니다만은 사실은 한민구 장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것이 그 협정을 막는 실효적 조치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조치지 이 자체로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는 뭐 관련된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또 본회의에서도 이렇게 통과가 되고 뭐 장관이 또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럼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거냐? 제동이 걸리는 거냐?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지는 국회에서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김종대 의원님도 아마 밖에 계셨으면 국회 밖에서 이렇게 평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왜 국회가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하냐?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 얘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제약할 건 제약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 실제 대한민국이 진짜 말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제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국회가 막으려고 해도 있는 절차와 규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막아도
그걸 피해가는 꼼수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법률로 막아도 그냥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해결해버리고 그러니까요. 예산으로 막아도 예비비 가지고 집행해버리고 네.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법률로나 예산으로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뭐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게 해임을 건의하는 거잖아요. 해임안이 누구한테 아니고 건의하는 겁니까? 대통령에 건의하는 거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네. 국회의장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의장실에 사실상 감금된 적 있잖아요. 네,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네. 그게 농림수산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에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의장을 감금될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놨지만 농림부 네. 장관 그대로 있어요. 네.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면 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 한민구 장관 해임 건의안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죠. 네. 야당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입장은 낼 수 있겠지만 네. 사실 대통령은 뭐 관심도 없을 거고 그러든가 말든가. 네. 지난번에도 그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과 관련해서 결의안이 국회에 냈었어요. 근데 네. 그때도 외통위 국방위 냈었는데 그때는 둘 다 통과가 상임에서 됐는데 본회의에서 같은 안건을 네. 양쪽 상임위를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네. 합의 조정해주라라고 와가지고 국방위가 그럼 국방위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네. 해서 외통위 걸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2012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12년 말고 그 후인 것 같아요. 예, 그 예. 후에 중간에 뭘 다시 시도하려고 하니까 네. 중지해라라고 했다는 네. 거. 네. 근데 결국 그것도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성이 거의 없어요. 네. 국회는 그런 결의를 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네. 그걸 보고 정부도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느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 의회가 어떤 것을 결의했다고 네. 예를 들면 독도는 그렇죠. 일본 네. 땅이다고 자기들이 결의했다고 네, 예. 우리가 무슨 의미가 느낌이 예. 옵니까?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편이 그거한데 그 결의안이라고 하는 게 할 때는 막 의미 있는 것처럼 의원들 스스로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냥 일종의 자위행위예요. 네. 예, 나는 그래도 이거 의사표지는 했다라고 네. 하는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또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멈춰 세울 수 있느냐? 예,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당장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제가하면 이제 공식적인 서명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도적인 절차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 막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냐?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아니 그거 가능성이 하나 있는 있으면 이렇게 것이죠. 얘기를 하셔야죠. 예, 예.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뭔가 계속 터트려서 예. 이 게이트가 이게 끝이 아니라 네.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네. 그래서 뭐가 계속 드러나고 그 대통령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내서 네. 끌어내려야 돼요. 그거밖에 없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럼 결국 촛불의 힘. 촛불이죠. 예. 아니 시민들은 다 만들어 주셨어요. 네. 6월 항쟁 이후로 최대 인파가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불가역적으로 확인해 준 거예요. 네. 이제 민심은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불가역적인 민심을 이제 확인해 줬다. 이래서 시민들은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는 정치가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로 하자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해임 건의안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결국 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의사는 뭐 분명히 좀 밝히고 근데 있는 그것 때문에 상황이어서 계속 지금 뭐 외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내가 현직 대통령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암담한 것 같아요. 이 협정의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 네. 실제 이 자체에 대한 문제성보다는 내가 대통령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막 강행하는 거잖아요. 네. 시기와 상관없이 국익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공사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공적 영역이든 어떤 국익이든지 간에 내 사적인 영역과
나의 그렇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써버리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하야해야 되는 이유 네. 또는 더 나가서 탄핵이 돼야 되는 이유는 저는 최순실 게이트 그 자체보다 네.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에서 네. 거기서 하야와 탄핵의 이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 닉슨이 민주당을 도청했다는 그 자체보다 네. 그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나온 것과 거짓말을 하고. 동일한 네. 이유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최순실에 관한 문제가 언론에 곧 이게 터진다는 걸 알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증거인멸과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입맞추기를 시도했어요. 네. 그게 청와대 문건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몇몇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조짐이 보이니까 개헌론을 미리 선수를 쳤어요. 네. 그리고 공개가 된 이후에 청와대는 모든 게 이 검찰 수사에 대비한 짜맞추기로 돼서 지금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농성장이 돼버렸어요. 예, 실제로. 예, 예. 검찰이 수사하러 압수수색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뭐 검찰 대면 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못 받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지금 맞추기 작업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은 해외로 다 빼돌렸다가 입 다 맞추고 다음에 네. 청와대가 해외에 있는 증인을 아예 코치해서 입을 맞춘 다음에 일시에 귀국하게 했어요. 네. 모든 게 이제 국가 권력의 국가의 사법 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걸 전부 방해 행위를 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청와대는 뭐냐면은 범죄자에 대한 비호 내진 증거인멸과 은닉의 본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네. 네. 그리고 뭐 오면은 문 걸어차고 농성하고 있어요. 그러느라고 국무회의가 한 달 가까이 마비가 됐었어. 네. 그리고 정상회담도 못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한 게 한일정보보호 협정인 건데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국방부 시켜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어떤 그 밀명을 내린 거라고. 네. NSC 회의도 제대로 안 열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와대가 지금은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네. 국정을 방해하는 농성의 컨트롤 타워. 네. 그래서 이 나라에는 두 개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 시민의 컨트롤 타워로서 비상국민 행동을 하는 네,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거에 맞서는 작전 계획 수립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청와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지난 한 달 가까이 된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여기서 탄핵 사유가 다 나온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부랴부랴 뭐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하고 있는.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뭐랄까 대통령 자리에 있고 네. 또 오면은 헌법상의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검찰이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재벌 총수들 소환해 가지고 한 얘기하고 박 대통령이 느지막하게 던져주는 얘기하고 이게 결국은 짬짬이가 돼서 입맞추는 에이전트 역할을 검찰이 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도 이 수사의 수명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특검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벌어진 이 현상이 나는 탄핵 사유다. 네. 이것이 해야 될 이유예요. 잘못을 했으면 예. 정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한 만큼 내려놓겠습니다. 네. 저를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더라면은 네. 사실은 100만 촛불까지는 안 갔어. 한 80만 정도 이상. 내가 보기엔 그래. 그런데 더 개겨. 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박 대통령이 이제 몰락하는 왕조의 마지막 왕비 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리 네. 앙뚜와네트가 보십시오. 네.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왕비직이라는 것에 대한 네. 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목적이 된 겁니다. 권력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 버렸어요. 지금 네. 박근혜 네. 정부에. 네. 그게 마리 앙뚜와네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네. 목적이 된 권력, 그게 절대선이 된 권력, 이것을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목표로 삼는 순간, 그게 바로 탄핵 사유고 하야해야 될 사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과 하야 뭐 이렇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물러나는 게 이제 중요한 퇴진해야 일인데 돼. 네. 요즘 드는 생각은 일단 빨리 탄핵이라고 하는 걸 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겠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계속 끝내 안 내려오더라. 예를 들면 탄핵 절차가 뭐 몇 개월에 걸리더라도
지금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라도 네. 일단 이분이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리를 다 네. 행사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도 계엄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군 통수권자로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 다행이네요. 요즘 북한이 저렇게 조용하는 이유가 예, 예.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한국에 보니까 급변 사태가 일어난 거야. 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 네. 이래서 북한이 쫄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네, 예. 뭐 북한이 쫄았다. 검증 네. 안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김정은을 쫄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게 우리가 항상 북한에 대해 네. 걱정하던 그거 아니에요. 예. 북한이 급변 사태 일어나면 저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예. 그 걱정을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건데 네. 뭐 검증 안 된 얘기라는 걸 알고 들어주세요.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와대가 꺼내놓는 그 수가 네. 대단히 얕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는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촛불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제 촛불은 끝났다. 그 김진태 의원인가요?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 꺼진다. 그게 촛불이 한두 개면 꺼지겠지만 지금 100만 촛불인데 바람이 불면 이게 들불로 번지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예요. 자, 보수가 재집결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한 4천 명이 집회를 했어요. 저 맞불 집회를. 네. 지난 주말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건데 내일은 광화문에서 한다는 거예요. 박사모인가요? 박사모.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가 결집해서 아직도 우리 지지표가 남아있고 네. 이걸 종잣돈으로 해서 기사회생할 길은 열린다. 네. 조금만 상황을 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야권의 지리멸렬 이런 틈새를 공략을 할 수 있는 수는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의 어떤 촛불은 더 이상 저 정도는 안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건 이제 곧 우리 국민들이 보여드릴 겁니다. 곧 검증됩니다. 예, 예, 그 착각이라는 건 이제 보여줄 예. 거라고 좀 뭐 확신을 수능 하고 끝 있고. 하야 시작이에요. 네, 수능 본 그렇죠. 사람이 65만 네. 명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어제부터 이제 당장 그 거기에다 시험 올해 끝나자마자 수능이 어려웠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난이도도 촛불 전국의 변수가 되는 건가요? 이게 바로 박근혜 표 수능이 된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험 망친 게 누구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게 이 최순실 전국에서 시험 본다는 자체도 굴욕적인데 네. 누구는 그거 없이 대학 가는데 네. 그 자체도 굴욕적인데 더군다나 시험이 어렵게 나서 네. 열받게 생긴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시간에 뉴스 봐야 되는 거고. 뉴스 봐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정신 집중이 안 된 데다가 시험 문제까지 어려워졌다. 네. 그래서 고3을 화나게 하고 온전한 대통령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거 입증된 온전한 건가요? 대통령 없어요. 네. 노무현 왜 대통령도 가세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이해찬 세대 해가지고 네. 그거 뭐 몇 번 손대는 바람에 예. 그래가지고 고3 이렇게 열받게 만들어 놓고 온전한 대통령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최근에 사우나 정치를 시작하시더니만 네. 이제 정치평론가 다 되셨어요. 정치평론가. 예, 내가 당직이 몇 개인데. 예, 다시 안보 문제로 돌아옵시다. 예, 예,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 시청자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사드, 예, 이제 부지 이 확보 방식으로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을 가져오고, 예, 남양주의 군 소유지를 내주는 예, 이런 어떤 방식, 이른바 대토 방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예, 이것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것도 국가 예산에서 집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네. 일종의 물물 교환 형식으로 네. 토지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역시 국회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게 이제 국유재산의 그 특별회계에서 수익과 지출 결산을 할 때쯤이나 돼서 네.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네.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역시 없어요. 아니 그런 전략 기지를 만드는데 이게 봉건 시대에도 뭐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땅을 맡겨라는 방식으로 사드 기지를 확보하는 네. 예 정말 기상천외야.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또 이 와중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의도 배경 이건 좀 어떻게 아니 뭐 그가 정 대표 전문 영역이지만은 우리가 사드 배치될 때부터 이 정보보호 협정에 이르기까지 다 일직선상에 놓여서 네네. 이게 한꺼번에 지금 패키지로 가는 걸로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걸 서두르는 그 이면에는
미국이 뭐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 그 재균형 정책을 펴는 데 있어가지고 네. 이 한국을 지금 전략적으로 흡수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드 정보보호 협정, 그 다음에 닥칠 뭐 군수지원 협정, 또 공동 군사훈련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사드라는 게 전략적 과제니까 네. 미 군부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서두른 거고 항상 여기서 문제되는 게 이제 그 부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얼마나 이게 졸속으로 갔냐 하면은 성산포대에서 성주 CC 골프장으로 옮겼는데 네. 성산포대는 36,000평이고 네. 여긴 10만 평이에요. 네. 새로운 부지는. 네. 근데 포대가 들어가는데 필요한 토지는 4만 평이 안 된다고. 네. 대략 3만 7천 평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쓴다 하더라도 4만 평이면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 6만 평이 노는 땅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은 필요 없는 토지까지 롯데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국방부가? 네. 그 골프장은 다 못 쓰게 되는 거라고. 아, 그래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얼마 전에 한국에 배치될 사드 기지는 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4만 평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10만 평을 10만 평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뭐 더 크게 있지 뭐. 한 나이도 그렇게 되는 골프장으로 거죠. 쓰려나 보죠. 아니 그것도 이야기했어요. 네, 그건 골프장으로서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지 옆에 이게 저기 경로가 안 나와 이 골프 치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못 쓰는 땅이에요. 네. 그런데 롯데가 갖고 있는 10만 평에는 값은 지불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시세가 되는 걸로 남양주에 있는 미군이 반환한 땅, 네. 이 국유지를 찾아내가지고 이걸 줘야 되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게 한 1,0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골프장이라면 네. 그 중에 한 60%인 600억은 낭비를 하는 겁니다. 네. 낭비를 하는 것이죠. 네. 그에 상응한 금자라기 땅을 찾아서 줘야 되는데 1,000억짜리 토지가 요즘 어디 흔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롯데에다가 다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네. 엄청난 국유 재산이 낭비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이 국내 언론은 잘 보도가 안 되는 또 하나의 플레이가 있습니다. 아베 신조. 예. 지금 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외국 주도자로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아베 신조고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일본 방위성의 핵심 관계자들이 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드 한번 기지를 살펴보고 일본이 사드 도입을 추진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아베 신조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갖고 있는 동맹과는 뭐 피를 나는 혈맹인 이런 얘기 뭐 뜬구름 잡히게 얘기하지 말고 돈이 되느냐, 돈을 더 많이 날래, 돈 안 낼 거면 뺀다. 뭐 이런 쪽이니까 지금 뭐 이제 일본이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괌에 사드 기지에 보내면서 우리가 그 비싼 미국 무기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행보들이 지금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양상인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제 여러 그 외국의 이른바 스트롱맨들을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트럼프가 가장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푸틴. 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란 말이죠.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는. 근데 제가 어제 그 중국의 학자들 또 전직 관료들 이렇게 많이 오고 또 이제 한국의 전문가들 참여한 이제 사드나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런 토론회에 갔었는데 제가 그 중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미국이 한국의 사드를 배치하는 걸 반대한다. 근데 중국은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괴롭히느냐. 더군다나 중국의 보복 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사드 결정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다. 당신들이 그러면 안 되고 당신들이 대국이라고 한다면 대국을 자처한다 한다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주체인 미국을 상대로 하고 사드 문제는 한국 국민들한테 맡겨놔라. 맡겨놔라.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한테 언지를 주면 푸틴이 아마 트럼프를 잘 얘기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선 전부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자 신분으로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푸틴으로 뽑았거든요. 예, 푸틴으로 뽑았고 푸틴은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 있게 이제 천천히 만나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미러 정상회담이 아주 재밌는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설령 둘이 아무리 근엄한 표정을 줘도 호사가들이 참
참새 입방아 찢듯이 네. 얼마나 그 광경을 재밌게 묘사하고 뒷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주 흥미로운 네. 아마 냉전 이후로 가장 그 역설적이고 기묘하고 네. 흥미로운 어떤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요.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그렇죠. 만나야죠. 예. 전 세계 트럼프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서. 트럼프의 대선 구호가 그거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이제 유럽에 있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그거는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로 바뀔 거다. 뭐 이렇게 그렇지. 이제 예. 아니 실제로 예. 푸틴이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네. 예. 러시아의 재건. 그러면서 다시 위대한 러시아. 그거 얘기한 거 뭐 네. 둘이 닮은 꼴이지 뭐 내가 네, 보기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스트롱맨의 유행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만 특히 동북아 우리가 육자회담 참가국을 보면 스트롱맨의 따님은 지금 이제 식물 상태이지만 외치를 부여잡고 제가 대통령직을 끝까지 좀 임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예, 뭐 블라디미르 푸틴 21세기의 짜르로 불릴 정도로 이 양반이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다음 그 3선에도 성공하면 2022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되게 오래. 그리고 시진핑도 중국은 전통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지금 1인 지배 체제로 이렇게 옮기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위대한 영도라는 표현이 예, 나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일본 아베 신조 저 정권이 얼마나 할까 초기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지금 장기 집권 쪽으로 쭉 가고 있는 거고. 김정은 처음에 뭐 김일성 사망 후에 바로 저기 권력 잡았을 때 저 젊은 경험이 없는 저 젊은 친구가 얼마나 뭐 하겠느냐 그런데 그 젊은 친구를 갖다가 왜 트럼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쟤는 미쳤거나 천재다. 예? 예, 예. 어떻게 저 어린 놈이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저렇게 권력을 잡아내고 자기가 얘기했던 그냥 국가적인 아젠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 놀랍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제 미국 내에서 종북주의자로 지키는 뭐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제 육자회담 참가국 중에 5나라가 다 스트롱맨의 이제 시대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한민국은 이 중최대한 시기에 도대체 이 앞날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이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봐야 됩니다. 메가 트렌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정점에서 이 전반적으로 그 이 체제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을 거라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러면서 세계 각국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데서 자기 자존감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출구를 찾다가 결국 네. 그런 지도자들로 모아졌어요. 네. 물론 이 사람들이 다음 신자유주의의 처방을 어떻게 내놓을지 모릅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신자유주의에서 이제 그 금융과 무역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개방을 좀 제한해서 네. 닫아 걸는 방향으로 처방이 나오든가 그게 아니면 사민주의적 처방이에요. 신자유주의 끝났다. 네. 이제는 저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걸로 간다. 네. 그런데 전자 쪽이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닫아 거는 식의 이렇게 이제 민족주의의 이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런 어떤 세계로 당분간은 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제일 이제 애매해진 게 우리나라 같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그런 그 무언가 자존감 또 우리의 어떤 그 자긍심 그러면서 우리가 뭘 주도해보고자 하는 흐름이 거의 단절돼 있는 가장 대한민국이 취약해져 있고 약해진 시기에서 이 태풍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언가 좀 이렇게 외부적으로 부채살처럼 우리 국력이 뻗어나가면서 과거에 뭐 노태우 대통령처럼 중국에 접근하고 소련에 접근하고 해가지고 우리의 영토를 막 확장해가면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던 네. 이런 그 시기에 맞이한 게 아니라 그 반대. 그렇죠.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반대. 가장 네. 고립되고 고립되고 약해지고 네. 우왕좌왕하고 불안한 시기에 이걸 맞이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으로 표현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남북한의 세계 경쟁 끝났고, 그죠? 세계적인 탈동맹, 아니, 탈냉전의 시대가 이제 진입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굉장히 이제 확산되고 있는. 또 한국은 당연히 이제 미국의 동맹국이고, 이런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소련과 관계 정상화도 하고 이제 대북 정책도 추진했던 이런 어떤 부분이 간다면 지금은 거꾸로 자신감보다는 절박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세계 체계의 3자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그 자유무역주의, 신자유주의를 바탕한 자유무역주의, 그 다음에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
이 세 가지 축이 지금 다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여기에 안주를 하고 있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제대로 지금 포착을 그러니까 못하면서 이거 안주하고 있는 것 주변국에 같아요. 이 저기 뭐야 나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불안감에서 이런 태풍을 맞이하면 누가 우리 편을 들어줄 건가 이 걱정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네, 우리나라 처지가 네. 그러면은 저기 그 지금 뭐 일본,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 봤을 때도 또는 미국을 봤을 때도 모든 우리 상대하는 파트너들이 네. 사실은 대한민국을 제끼고 발언권을 인정 안 해주는 그러면서 뭔가 왕따가 될 수 있는 집단 따돌림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아마 극대화되는 쪽으로 갈 거다. 네. 그게 보십시오. 일본이 왜 저렇게 미국에 먼저 쫓아가느냐? TPP가 파기됐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뭡니까? 환태평양 경제공동체라는 건 오바마하고 아바가 짬짬이가 돼가지고 야 중국이 너무 부상하니까 우리가 블록을 만들어서 대응하자. 네. 이 경제전선이었는데 이게 깨졌다는 거야. 이건 네. 이건 이미 깨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깨진 비준이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안보는 또 어떻게 되냐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쫓아가서 선제적으로 미국하고의 기존 합의를 지키려는 건데 이미 경제는 날라갔고 네. 안보라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우에는 어떠냐? 지금 뭐 한미 FTA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 다음에 뭐 주한미군, 뭐 방위비 분담,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예 기절해 버렸어요. 네. 아예 기절을 해버렸다고. 그게 어쩌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라도 좀 움켜줘서 네. 저기 뭐라도 우리가 좀 기존 틀내에 빨리 들어가자고 하는 조급증으로 연결된 이 배경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는 네, 겁니다. 네, 네. 사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생존의 공식은 뭡니까? 기존의 어떤 동맹의 어떤 한 끄트머리라도 비루하게 비춰지더라도 네. 사정해서라도 비루하게라도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기어 들어가서 네. 거기서 우리의 어떤 정치의 자산의 한 남은 조각이라도 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처지에 이미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베 신조 얘기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다음 달에 이제 그 아베 신조가 푸틴을 자기 고향에 초청해서 같이 온천도 이렇게 하면서 온천 간대? 온천 간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좋겠다. 김정대 의원께서는 사우나 정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아베 신조는 이제 온천 정치를 갖다 푸틴하고 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아베 신조한테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돼버린 겁니다. 예. 오바마가 만나지 마, 가지 마, 뭐 이런 식의 어떤에서 이제 이 러일 관계 밀착, 이 관계 개선에 대해서 오바마가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지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는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아베 신조 입장에서는 하나의 카드를 쥐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19일, 20일 날 이제 도쿄에서 일단 예정되어 있는 게 한중일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한국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계신 분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이걸 저울질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라고 옥신 갖고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흐름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관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트럼프의 당선을 계기로 해서 얘네들이 다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니까 지금 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거대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한국에 편승하자는 건데 일종의 지금 제재 균형 전략이 지금 이제 이 주요 지도자 사이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잡하네. 네.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해요. 어지럽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한 귀퉁이라도 들어가자. 편승 전략이다. 이런 어떤 그 와중에서도 그 편승 전략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국가 지도자가 배짱 있게 어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어떤 자주적이고 좀 어떤 그 능동적인 이런 어떤 그 배짱을 갖고 있어야 그 편승 전략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편승 전략은 비루한 편승 전략이에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건 우리가 일종의 일본의 대릴 사위가 되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자 국방부 얘기 뭐요? 정보 교류만 한다. 작전은 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남녀 사이에서 교제만 하지 우리 결혼할 사이는 아니다. 이러면서 저기 친하게 지내자고 일본하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 결혼도 일본의 대릴 사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왜냐? 일본의 정보력이 압도적이고 훨씬 우리보다 국력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연합이나 합동작전을 한다면 일본이 주도해. 일본은 작전권도 갖고 있어. 네. 우린 그것마저도 없어. 그러면 누가 주도하겠습니까? 일본이 지도국으로 점점 부상하는데 거기에 파트너로 들어가는 건 뭐냐? 일본의 대릴 사위가 돼서 그래도 미국하고는 한 가족이라는 끝은 안 놓겠다. 네. 요 발상인 거라. 네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비루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전략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그 편승 전략은 편승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네. 종속되는 거고 주도 당하는 거예요. 단문만 쪽쪽 빨리게 생긴 네. 이런 어떤. 오히려 예. 편승을 하겠다고 갔더니 말하자면은 어떤 그 당번병이 되는 것이지. 네네. 예. 그렇게 가지고 물론 지휘관 옆에 운전병하고 당번병 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약간 편해. 그러나 이거는 뭐랄까 일종의 뭐 어떤 하나의 스태프 부속물이 되는 것이지.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대릴 사위 되는 거다 이거. 네. 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이 일본의 대릴 사이가 되는 거다. 예. 대릴 사이가 되는 거다. 대릴 사위가 되는 거다. 예, 예. 실제로 일본은 자기를 아시아의 지역 패권자 또는 지도국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설정하고 네. 그 영향력 안에 대한민국이 있는 네. 한반도가 있는 네. 그러면서 이걸 이제 듣기 좋은 말로 집단적 자위관이라는 거로 표장이 돼 있지만 네. 일본은 우리는 미국을 대리한 대리인 즉 에이전트로서 네. 지도력을 행사한다. 네. 이게 적극적 평화주의 내지는 일본의 어떤 그 집단적 자위권의 기본 사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대한민국은 그 대상국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그 대리사위 미국이라고 아닌 하는 뭐요? 거 가면 장모님이 다 그 잔소리 다 들어야 되는데. 네. 더 저기 무시무시한 장인어른은 더 태평양 건너에 있고. 태평양 건너 있고. 그래서 미국을 장인어른, 예. 그다음에 일본을 장모로 삼는 예, 예. 대한민국의 대릴 사위가 되는 구도가 네. 이 한일 정보 협정을 둘러싼 전략 구도다. 네. 이거 아닙니까? 네. 혹시 장인 장모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십니까?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너무 그쪽으로 비유를 하시길래 혹시 뭐 그런 개인사가 반영되어 있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제가 잠시 좀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밖에 없다. 예? 지금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이 주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격한 풍랑을 이겨내고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우리가 그 결론인 네, 그러니까 건가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네, 겁니다. 우리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하는 공식이 모호할 때, 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시간을 벌고, 네.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빠뜨린 외교가 많거든요. 네. 예방 외교를 하고 다자 협상을 하고 이런 것들 빠뜨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안보의 당사자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입니다. 네. 한반도 안보의 주인은 우리예요. 네. 아무리 남이 지켜줘도 아무리 외국의 안보를 의존해도 그 불안감은 해소될 수 없다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운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주인은 우리고 결국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제 정세 여건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조급증을 드러내 가지고 주변국에게 약점을 노출시키지 말자. 네. 일단은 의연하게 우리가 주인 된 자로서 주변 정세를 주도할 게 뭐냐. 네. 네. 한반도 정세에 무엇을 주도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출범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불안해지고 공포의 노예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비루해지면서 주도 당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한다는 거는 냉엄한 국제 질서의 어떤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이 협정은 전혀 급한 일도 아니고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네. 왜 이렇게 쥐새끼 마냥 몰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뜨리냐고. 네. 이거는- 그분은 마지막에 들통났을 때 자기가 자기가 제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도를 한심하게. 방문해서 네. 독도는 또 우리 땅이다. 거꾸로 해. 일본 구원은 사죄라. 거꾸로. 그래서 나는 친이가 아니라 반일이다 이렇게 이제 과시를 하셨는데 지금 이분은 청와대에 있는 이 분은 좀 순서가 어떻게? 거꾸로 된 거예요. 네, 네. 반일로 출발해서 네. 친일로가. 그래서 그 네.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네. 소신 없는 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이렇게 네. 결집해가는 정부가 외교안보도 잘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요? 이 탄핵 정국, 뭐 최순실 정국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전략적인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의 뜻을 묻고 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의연하게 이런 부분을 아직 사고 안 치고 네.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는 네. 이거 이상 최선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지금 이제 이 사달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말고 무슨 답이야? 자, 우리 김광진 의원 마지막 뭐 마무리 예, 발언. 뭐 하여튼 답이 다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네. 나라를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빨리 네. 물러나셔야 된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한일정보공유협정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언론 등에서도 네. 디테일을 가지고 이제 막 논쟁하기 시작해요. 네. 어떤 정보는 뭐 도움이 된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 이건 어쨌든 정치적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과만 최종적인 결과물만을 가지고 또 논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정 네, 관리라고 네.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대사관을 운영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에 대사관을 주지 않아요. 네. 그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은 일이지만 내일 하시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대사관을 두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만 그까지 가기 위한 국민의 설득 과정이 있고 상호 간에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네. 어느 적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네. 언론 등에서도 최종적으로 왜 30몇 개국에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이걸 네. 반대하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으로 막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진짜 나라의 명운이 물론 대통령 한 명을 가지고 모든 게 결정될 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힘없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으로서 네. 빨리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입장을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을 상대로 한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공감대, 득실 관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고 뭔가에 쫓기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뜻이 곧 촛불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완성체 방송으로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